예, 다시 연속해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의무기록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기록의 작성에서 첫 번째는 이제 환자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접수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주소입니다.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환자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환자의 개인정보과 관련돼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차트에 기록하는 데 있어도 환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의무기록의 원칙에서는요, 환자의 연락처 말고도 몇 가지를 더 수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의 혹시 내과 주치의가 있으면 누구한테 치료받고 있는지 그 사람의 병원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를 사실은 적도록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응급 상황 시에 이 사람의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로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는 경우는 주로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의 연락처를 받게 되죠. 성인의 보호자들의 연락처를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 발치하려고 갑자기 마취를 했는데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 타고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의식이 좀 해롱해롱하기 때문에 결국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연락처가 없다 보니까 환자 보호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환자의 연락처를 갖다가 저희가 받는 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닌데 딴 사람의 연락처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의무기록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응급 상황에서 접촉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의 연락처도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병원에 온 이유, 쉽게 얘기하면 주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주소라는 건 결국 뭐냐면 환자가 병원에 온 이유이고요. 대부분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말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치컴플레인, 그러니까 자꾸 무슨 컴플레인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블럼, 문제를 적는 겁니다. 따라서 주소를 잘 체득하게 되면 환자의 프로블럼 리스트, 문제 목록이 작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호소는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게 만든 문제나 증상입니다. 한 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능한 한 환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갑자기 환자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의 주소가 두통이라고 그럽니다. 두통이라는 게 증상이기도 하고 진단명이기도 하는데 왜 두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환자가 요새 뒷골이 자꾸 땡겨요. 그렇다고 그러면 환자는 두통이라고 얘기했지만 환자의 실제적인 주소는 뒷골이 땡긴다는 거죠. 환자의 주소가 혈압이 오른다.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은 정상이에요. 그럼 이 환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왜 혈압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 뒤에서 뭔가 뻗쳐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주소는 뒷목에서 뭔가 뻗쳐오르는 그 증상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환자가 열이 납니다 이야기 했을 때 실제 체온을 재보면 열이 나지 않습니다. 왜 열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뭔가 자꾸 화끈거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 화끈거리는 증상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환자가 얘기한 용어에서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환자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혹은 치과의사가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환자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 같으면 따옴표로 해서 환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주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진단명 자체, 지금 병명을 사용해서 주소를 적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 환자 자신의 말로 기록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환자의 인지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치과의사가 문제를 다시 설명해서 주소를 확정하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형성하여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감은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 목록에서 제1번 주소가 해결되면 일단 환자가
저희 치과에 내원한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하는 거죠. 그렇지만 환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순서하고 의학적 중요도가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환자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프로그램 리스트의 우선순위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보통 주소에 올바르지 못하게 적는 방법들이 이랬습니다. 36번 치아에 치아후식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물어보면 36번 치아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올바른 주소는 36번 치아의 간헐적인 통증이죠. 48번 치아에 치관 주위염이다. 이런 주소는 좋지가 않죠. 48번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있다. 우측에 악관절 장애, 우측 귀 앞에 턱이 아픕니다. 진단서를 원한다. 상악 전치부 치아에 통증과 동요가 있습니다. 25번 치아에 발치를 원한다. 왜 그렇게 발치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25번 치아에 통증과 동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주소가 좋은 주소, 치 컴플레인의 기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소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지금까지 진행됐는지를 적는 거죠. 시작은 일주일 전에 시작됐고요. 통증이 점점 증가하고 빈번해졌고 현재 48번 치아 협식에 치은 종창은 없는데 48번 치아에 타진 반응이 있고 동요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증상에 대한 히스토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기록의 작성은 그럼 어떻게 상세하게 적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정의가 된 건 없고요. 주로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상세한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다른 의료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무 기록만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환자를 직접 치료한 치과 의사가 아니지만 의무 기록만으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의무 기록을 작성할 때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사실 또는 관찰한 것만 기록해야 되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기록해서는 안 되고 특히 확실하지 않은 유치한 내용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올바른 철자법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는요.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 환자가 비협조적이 이 사람이 적었냐면 투약을 거부하고 안정을 설명했으나 병동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울해 보인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아니면 내가 우울증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게 진단이 안 됐을 때도 저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럼 왜 환자가 우울해 보인다고 기록이 됐을까요? 가끔 혼자 울고 있다. 식사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뭔가 환자가 좀 우울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적합한 내용만 적어야 됩니다. 치료와 관련된 정보만을 기록하는데 특히 치료나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생활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내용을 모두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치료나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지만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은요, 되도록 완전하게 적어야 됩니다. 불완전한 기록은 도리어 기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완전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변화, 환자의 육체적 증상, 징후, 의사가 제공한 진료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필수적으로 누락되지 않고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록은 간결하게 적어야 됩니다. 환자 이름, 환자라는 단어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분께서 통증을 호소하셔서 결국 그냥 통증을 호소하셔서 해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겁니다. 홍길동 선생님께서 환자를 진료하신 후에 닥터 홍길동의 진료 후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적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한 말이나 문장을 사용해야 될 때는 따옴표 정도를 사용해서 이것을 환자가 한 말인 것처럼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의무기록은 언제 작성해야 되냐? 적시성. 의무기록은 반드시 바로 그때 직후에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적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한 다음에 한참 뒤에 기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적지를 못했으면 그 적지 못한 이유들을 기록하고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억하는 내에서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부분 요새 전자차트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자차트의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뭐냐면 어저께 18번 발치 후에 어젯밤에 아프고 붓고 열나고 그 앞치아도 솟아서 이도 안 맞고 밤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록을 보면 그냥 후천치 드레싱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환자가 많이 아프고 자꾸 뭔가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고 뭔가 호소를 많이 하니까 그냥 조금 더 는다면 주의사항으로서 약 열심히 챙겨서 드시라고 했다. 이 정도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치과에서도요, 환자가 저렇게 호소하는데 그냥 저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신 거가 있다면 그걸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통증 수준과 종창 정도는 발치 후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처방약 복용과 주의사항을 다시 전달함. 교합 상태는 정상적이며 17번 치아의 퍼커션과 바이트 페인은 없는 상태임. 발치창의 힐링은 양호한 상태이며 브리딩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음. 스위치아웃 예약일 내원하도록 환자한테 이야기하였음.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신 것들은 기록하는 게 좋고요. 드레싱도 노말 살라인과 H2O2, 베타딜을 이용해서 드레싱을 했다. 저런 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의무기록의 원칙에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래 진료에서 재진 환자의 경우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노트, 경과 기록을 적습니다. 경과 기록은 주로 SOAP 기록 방법을 사용합니다. S는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주호소라든지 환자의 병력에 대해서 적는 거고요. O는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활력 징후라든지 검사 결과, 복약 리스트 같은 것을 적는 거고요. A는 어세스먼트입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임프레션, 추정이라든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에 대해서 적는 거고요. 플랜은 치료 계획을 적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S는 뭐냐면 일시적인 현기증을 호소하고 혈압약을 복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환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브젝티브하게는 누운 자세, 앉은 자세, 기립 시 양측 팔에서 잰 혈압은 170에 100이었고 체중은 90kg이었습니다. 그래서 A, 어세스먼트는 진단명으로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그럼 플랜은 뭐냐면 하루 노바스크라는 혈압약을 5mg 처방하고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주 후에 다시 내원하여 혈압을 체크하기로 하였고, 현재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1200칼로리 식이요법을 통해서 9kg 정도 감량하는 것을 환자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 저희가 쓰는 전자차트에도 SOAP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26번 치아의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특히 온도 변화, 뜨겁거나 차가운 거에 대해 굉장히 센시티비티한 반응을 갖다가 보이고 있더라.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 한 2주 정도 됐고, 증상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해당 치아에 타진 반응에서 굉장히 심한 반응을 나타냈고, 모빌리티도 좀 있고, 뜨거운 거에는 반응을 하지만 콜드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 펄프 스페이스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디케이들이 보이고 있고, 다만 영상 사진에서는 PDL 스페이스라든지 트라베큘러 패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 갖다 심프토마틱 일리버시블 펄파이티스라고 진단명을 내렸고요. 청구를 하기 위해서 상병명은 K04.01을 갖다가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청구할 때는 저렇게 이런 행위들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상병명은 K04.01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지금 전자차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SOAP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게 메모 형식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칸을 나눠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약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위에서도 보면요, 이 선생님이 했던 행위를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GOE 실링이 돼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거를 해야 했고, 캐날 인라지먼트는 나이타이 파일 35번을 이용해서 하였으며, 캐날 이리게이션은 NaOCl과 살라인을 이용해서 캐날 이리게이션을 하고, 페이퍼 포인트를 이용해서 엑스데이션, 드라이를 시켰고, FC 커튼을 갖다 막은 다음에 GOE 실링으로 막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행위들을 갖다 다 적는 것이 의무기록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기록은 좀 명확해야 됩니다. 현재 도파민 12 마이크로그램을 분당 투여하고 있는 환자한테 12 마이크로그램에서 1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갖다가
2 마이크로그램 감량해 주세요. 또는 2 마이크로그램 감량이라고 적었을 때는 의사는 12에서 10으로 감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12를 갖다가 2로 감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을 때는요, 명확하게 적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기록에서 가장 많이들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약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수기 차트 때는요, 적을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약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얘기들을 갖다 쭉 갖다가 약어로 적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 정도 약어로 표현이 됩니다. 남들이 보면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의사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은 저 약어만 봐도 아, 이 환자는 84세 된 여자 환자가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었고 의과병력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부전,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이 있구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약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쉽게 하면 약속된 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치과에서 현재 쓰는 약자들을 가끔 가다 보면요, 저희가 약속되거나 널리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약속된 약자들도 있지만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약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갖다가 어떨 때는 듣고 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전혀 어떤 건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수기 차트 때는요, 어느 정도 차트를 쓰기 위해서 약어들을 많이 썼지만은 일상적으로 전자차트에서는요,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수기 차트에서는 저렇게 U자 같은 경우에 제로, 0이라든지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 4를 쓸 때도 약간 U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내셔널 유니트 같은 경우에도 IV라든지 숫자 10, 10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자차트에서는 약어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차트라는 게 저희가 어떤 버튼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미리 약속되어 있는 관용구에서 따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약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풀네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약어인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PA뷰 그러면 방사선 사진에서 PA뷰 그러면 저희는 페리에피칼 필름을 생각하는 거, 페리에피칼 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방사선학에서 PA는요,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뷰입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페리에피칼을 촬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PA뷰 그럼 대부분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뷰를 갖다가 약어로 쓰고 있지 페리에피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약어라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블랙박스와 같이 복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열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의무기록도요, 기록만 보고 블랙박스와 같이 복기가 가능해야 되죠. 옛날에는 치료 중심의 경과 기록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근관 세척만 했다, 겉터퍼처로 근관 충전만 했다, 이렇게 기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 중심의 경과 기록에서는 36번 치아 통증이 증가하였고 오브젝티브하게 봤을 땐 타진 반응이 있고 동요도가 있고 농이 있어서 나는 급성 치조 농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근관 세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작성에서 중요한 얘기들은요, 만약에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하셨던 행위는 다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없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기 쓰듯이 사소한 것도 모두 적는 게 좋습니다. 오후 4시에 회진했다라는 기록하고 오후 4시에 회진했는데 환자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길에 만났다, 환자가 수술 부위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시진, 촉진, 청진 결과 수술 부위에 통상적으로 수술 후에 보일 수 있는 약간의 압통 이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좀 차이가 크죠. 특히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기록을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검사 기록의 작성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아니신 것 같지만요, 선생님 만약에 환자가 뭐 치통이 있다 그러면 클리니컬 펄프 테스트를 굉장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기록들을 잘 안 하세요. 치아를 때려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기에 무슨 뭐 브리딩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하죠. 근데 보험 청구와 관련된 검사들을 했다라는 기록을 하시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EPT를 하면 EPT를 청구하시기 위해서 EPT를 했다고 돼 있지만 EPT 검사 결과까지 적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를 적으셔야 되고 하셨던 검사는 이상이 없으면 없다라는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사선 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판독지를 작성해야 된다니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방사선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스크립션이고요. 하나는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디스크립션은 뭐냐면요. 보이는 대로 글로써 옮겨 적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엑스레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사진을, 엑스레이 영상 사진을 봤을 때 뭐가 보이는지 그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나무가 한 그릇 있고 그 앞에는 하얀색 토끼가 하나 있는데 토끼가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 토끼는 귀 두 개를 번쩍 세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소견이라든지 결론을 적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안 적으시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방사선 판독지에 제발 진단명이라도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진단명만 적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사진 한 장에서는 뭐가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페리오돈탈 디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캘큘러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알베올라 봉어는 모더레이트에서 시비한 로스를 보이고 있고 크리스탈에는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방사선 기록을 작성하실 때는요. 판독 소견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판독 소견서에는 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 일시, 판독 소견 및 결론, 판독 일시, 판독의, 그 다음에 요양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서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험 기준이 아니고요. 판독 소견서라는 건 원칙적으로 저렇게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기록에 있는 원칙들을 갖다 심사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다만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의 경우에는 판독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진료 기록부에 저 내용을 적어도 판독 소견을 작성한 거로 본다는 얘기죠. 다만 진료 기록부에 판독 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이라든지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이미 진료 기록부에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판독 소견은 이렇게 적는 거죠. 26번 치아의 근심 협측 치근단에 치근단 병소로 보이는 1mm 지름의 방사선 불투과성의 병소가 관찰됨. 또한 근심 협측 치근에 한 개의 주근관과 한 개의 부근관이 동시에 관찰된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치근단 병소가 26번 근심 협측 치근에 있고 부근관이 26번 근심 협측 치근에 보인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의무기록은요. 용어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환자가 진찰을 하고 뭔가 자기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면 상담하셨으면 이렇게 적지만은 사실은 진찰을 했기 때문에 환자랑 상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찰한 내용에 대해서 쭉 적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약자를 사용하실 때 되도록이면 모호한 약자의 사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는요. 의무 기록대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먼저 하시고 의무 기록을 적는 게 아니라 의무 기록을 먼저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보험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진단명의 근거가 될 만한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결정하게 된 적정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 기록들을 적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의무 기록의 완성도는 결국 기록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 기록의 작성에서 올바르고 정확한 차팅을 위해서 치과사는요. 근거 중심의 치료를 시행하고 의무 기록의 원칙에 맞는 기록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태프들은 의무 기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차트를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청구 시에는 정확하게 코딩을 하여서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하도 기록을 잘 안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디칼이다 덴탈의 농담처럼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모를 때는 이걸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는 적으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고요. 객관적으로 적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 기록의 어떤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 의무 기록도 의무 기록의 원칙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차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차팅이 되고요. 전자 의무 기록도 잘 완성되는 그런 좋은 전자 의무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